네, 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좀 정확한, 아주 적절한 그러한 정의는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학적인 문화 정의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합쳤을 때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이 문화의 정치성이니까 서로 경쟁하는, 투쟁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 정치, 특히 여러분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의 강조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정치에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각종 문화들이 그 서로의 어떤 인정투쟁을 위해서 경쟁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한 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문화까지 한번 정의를 내려볼 텐데, 여러분 이게 매스컬처하고 파퓰러 컬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거냐? 여러분 차이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매스컬처하고 파퓰러 컬처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대중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매스컬처는 우리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도 번역하냐 그러면 대량 문화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나죠. 근데 이 매스컬처는 특히 엘리트 컬처하고 아주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파퓰러 컬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의 기초인데, 여기에는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기엔 어떤 정치적인 경쟁의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문예론적인 입장하고 그 다음에 매스컬처의 입장은 좀 배제하고 대중문화를 갖다 정의를 내린다면 이 사회 내 피지배를 경험하는 다양한 집단의 삶의 방식이 지배 집단 문화와 경쟁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거. 뭐 서로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조합시켜 놓으면은 이러한 정의가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파퓰러 컬처에서 이 파퓰러가 왜 도대체 지배, 피지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따라가 보면 여러분 피플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번역어를 쓰진 않습니다만 사실 피플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인민이에요, 인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제1조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있는데, 본래 이 초안에는 여기가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었어요. 원래 피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민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을 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국민으로 바꾼 건데, 저는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인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은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국가의 우월성을 우리가 이제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인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은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기본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개인이 서로 어떤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현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파퓰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민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중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억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무리 집단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원자적 개체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파퓰러 컬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배와 피지배, 피지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배 집단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역동적인 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름 나쁘진 않죠, 이런 정의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여기 여러분 대중문화와 이제 주체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러한 어떤 문화 연구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에요. 이건 다 공통적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체라고 하는 건 영어로 subject죠. 근데 이 subject라고 하는 것은 주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복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는데,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종한다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체는 여러분 복종적 주체예요. 한벽철 선생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냐, 물론 이제 근대사회에 미셸 푸코 얘기를 하면서 규율사회였거든요. 거기에서는 모든 게 명령과 금지예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과사회라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착취의 시대고. 그러니까 성과 사회이니까 주체는 어떤 주체예요? 성과 주체. 여러분 쉴 때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휴가 가면 더 불안해. 일 안 하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하죠. 도대체 용납이 안 돼. 지금 가서 일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체가 된 거예요. 어떤 주체? 성과 주체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한 그 성과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복종하고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독립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일하면 편하고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뽑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출을 하는데, 뭐 지금 어느 회사에서 만일에 그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는지 불성실했는지를 보는 뭐 결석일수 이런 거 요즘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뭐를 갖다 요구를 해서 이제 냈다 이러면은 맨날 지각하고 학교 안 오고 막 이랬던 사람을 뽑지 않고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같이 학교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직장을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인데 맨날 늦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학교 생활 자체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교육도 그래요. 하여튼 뭐 효도해라, 뭐 윗사람한테 공경해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었던 그러한 것들 어디입니까? 교회든 교회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교류했던 많은 이러한 그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건 이제 알티세르가 얘기한 건데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그럽니다. ISA에 스몰 s를 붙여요. 대문자 이제 그 ISA 소문자 S 그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 감옥, 학교 뭐 그 외에 많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 전부가 사실상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이것만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뭐냐? 그럼 억압적인 그 국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말 안 들으면 또 강제로 이렇게 시키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언어적인 활동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이럴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그 단상 같은 게 이제 같은 높이에 있지 않고 좀 높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의 배치 자체가요, 그거를 갖다가 높이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멀리다 두면서 단상을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의 정도가 다르죠. 예. 그 성경에서도 그러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 해서 산 위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다른 또 복음서에는 평지수훈이라 그래가지고 평지에서 같이 해요. 이건 굉장히 그 설교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다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그 비언어적인 그 사인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소리, 뭐 그 소리만 나면 그냥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소리 있잖아요. 기본값으로 돼 있는 디폴트 값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에 벨소리, 공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앞에 뒤에 이렇게 뭐 직급에 따라 그러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 자신을 그러한 어떤 그 집단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맞는 그러한 주체로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럼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이 대중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2번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 대중문화가 여기 파퓰러 컬처로 제가 썼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서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예를 뭐 미리 들어놨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또 써먹을까봐. 여러분, 우리 이거 가만히 보시면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때 웰빙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무지 정말 뭐 산에 풀 뜯어 먹고 뭐 엄청났거든요. 정말 이게 웰빙이, 뭐 사람들이 뭐 하기는 하면 모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써붙여야 돼요. 뭐 웰빙식, 뭐 웰빙, 뭐 이거 붙여야 장사가 되지, 이거 안 붙이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자연과 함께 뭐 힐링 캠프 있었죠. 예, 자연과 함께 이제 뭐 일상을 벗어나서 뭐 힐링, 여기저기 힐링이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더니 갑자기 You only live once 그래가지고 욜로, 예, 한 번뿐인 인생이다. 예, 뭐 떠나라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다 팔고 뭐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세계 여행을 막 다니다가 돌아왔더니 거지가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화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는 막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떠나려고 그랬었어요. 하도 떠나니까 나도 트렌드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안 떠나면 불안하다니까요, 이런 상황. 이러다가 소확행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 소확행부터는 조금 이런 욜로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땐 정말 돈이 없거든요. 예, 욜로만 해도 이게 돈이 있는 거죠. 힐링도 웰빙 돈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근데 소확행은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나서, 즉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냐, 그리고 자본주의가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의 그 파산을 보면서 그 뭐 도덕적 해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돈이 없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미래도 막막한데. 요즘에는 팬데믹 시국이 왔잖아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단한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이 팬데믹, 여러분하고 저하고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무력감, 무기력감, 우울증,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식의 가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기, 뭐 몇 시에 일어나기, 오늘 뭐 하기, 이런 작지만 이런 확실한 성취감들을 쌓아가면서 개인의 그러한 지금 이 우리의 실존적인 이 무력감들을 개인이 조금 상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생존 키트 같은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안 하면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암울한 시기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그 청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이죠. 그건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 젠더 불평등이 심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위기가 오면 진짜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물론 다 받지만 특히 여성이 더 심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존버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확성. 뭐 일주일에 3번은 꼭 산책하기. 뭐 이런 거. 지키고 나면 나 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 칭찬 많이 해주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뭐 이것도 이 소확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팬데믹 시국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예요. 마찬가지 이데올로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또 살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웰빙 힐링 욜로하고는 굉장히 격이 다르죠. 이건 생존 키트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살아왔지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과도하게 그때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갔어.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위험한 그 포지션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뭐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저기 가면 위험한데 그런데 꼭 그런 데서 뭔가를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위험한 복장이죠. 신발도 저거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인스타 하려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좋아요를 우리가 원하게 됐는지 보면은 여러분 그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인 이제 양대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작품이 일리아스예요. 호메로스예요. 그 일리아스에 보면은 명예 때문에 엄청 죽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명예가 뭡니까? 인기죠. 아주 인기 먹고 사는 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뭐 옛날 명예가 지금 인기. 좋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좀 가보겠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여기 문화하고 인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문화 상대주의죠. 이거는 문화 제국주의 때문에 나온 반발 때문에 나온 상대주의예요. 왜냐면 자민족 중심주의, 종족 중심주의라든가 문화 제국주의 때문에 그냥 우리 모든 문화는 헐리우드 문화잖아요.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잠식해버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러다가 문화 다양성 없겠다 그래가지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문화 상대주의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어떤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탄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심한 게 아니고 특히 명예살인 같은 거. 명예살인은 참 너무너무 문제예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건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이건 인권 차원이거든요. 문화는 상대적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여성 인권과 관련되면 이것이 이제 그 나라의 명예살인이라고 이슬람 문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성 인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 간섭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조건풍습 내버려 두고, 명예살인 내버려 두고, 뭐 여성의 어떤 학습권 침해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나라 문화니까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당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는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좋고 나쁜 거죠.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파키스탄에 최초의 그 여성 총리가 있어요. 부토 총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달라요.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이슬람 전부 그렇다. 그거는 너무나 무식한 얘기죠. 예, 다 같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다 똑같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그 문화와 인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 탈레반의 여성 인권의 그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 보면은 거기 이제 대중문화와 이제 대중매체라고 해서 이 대중매체도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그 대중매체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하느냐 그러면 신화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신화가 나오잖아요. 이 신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 설명이 돼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하지만 거짓된 거 그거를 갖다가 롤랑 바르트가 현대의 신화에서 바로 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예요. 거짓된 이데올로기죠.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신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라고 착각하는 거죠. 복종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꿰뚫어 보느냐 못 꿰뚫어 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주체로 탄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그 신화에 대한 도전도 하는데 그렇다고 막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방접종 수준에서 약간 그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의 균열이 생기더라도 받아들일 만하게 하여튼 최대한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그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에 민감하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대중매체가 대중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대중들의 동의를 얻거든요.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이 헤게모니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냐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왜 계급 배반 투표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러죠. 노동자인데 자본가 걱정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계급은 노동자 계급인데 자본가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국가 부채를 엄청 걱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거를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복종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의 자신이 이미 자신의 계급의 정체성을 잃고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그 매몰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그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더
잘 나오죠. 이들이 하는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4번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게 권력 모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권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고전적인 권력 모델인데 이 전통적인 권력 모델입니다. 이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건데 아니 간단하잖아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권력의 그 인과론적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인 결과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력이 이러지 않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권력이죠. 지금 이거는 거의 이 권력은 강제로서의 권력이고 지금 이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그러면 자유로서의 권력이에요. 내 스스로 자유롭다는 착각하에 나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번아웃 될 때까지. 그게 바로 성과사회에서의 성과 주체가 하는 행위예요. 쓰러질 때까지 이래요. 다쳐도 아파도 출근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이러한 그냥 뭐 본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강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이데올로기로 포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론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론적 설명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러한 연구 작업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능력주의 신화라고 하는 거, 그건 그냥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고, 이 사회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건데, 5번으로 가보면 여러분,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있잖아요. 요 구절이 서론의 첫 줄이에요. 우리가 지금 홀려있는 과학의 이미지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그래서 과학혁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그 누적적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진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나오냐? 지금 굉장히 일반 용어로 쓰이게 됐던 굉장한 중요한 용어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보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 과학사를 들여다보면 더 명확한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단절적인 발전이에요. 단절적. 그러니까 이게 그 누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변칙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그 전에 있었던 패러다임 A와 새로 나온 패러다임 B는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소통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치 뉴턴 역학하고 그 양자 역학. 이것은 뭐 스케일도 완전히 다르고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리학적인 개념들조차도 차이들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과학 철학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거짓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처음에는 뉴턴 역학이 예를 들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죠.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역사적인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이 부분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